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전할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인생과 관련이 있답니다. 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면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정말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TV에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는 저리 가라고 말할 정도였죠. 엄마는 결혼하고 그리 좋은 생활은 못 하셨어요. 바로 아버지라고도 부르기 싫은 사람 때문인데요. 아빠는 결혼하고 어린 저를 두고도 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우리 가족을 빚더미 속에서 살게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자신이 빚을 만들고 나서 빚쟁이들을 핑계로 집을 나간 겁니다. 엄마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찾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엄마는 맨몸 하나로 어린 저를 혼자서 키워야 했고 그 바람에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린 탓에 기억이 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배고팠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사건은 일어났죠. 아빠를 찾는 빚쟁이들이 어떻게 집을 알았는지 찾아왔거든요. 사실 아빠가 도망가고 난 뒤에는 생활고로 인해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기 당신 남편이 진 빚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빚을 져놓고 도망을 가?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이 진 빚이라도 연대 책임으로 당신이 갚아야지.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른 체 하면서 감히 이사를 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 남편 빚 당신 몸으로 일해서라도 갚아. 자, 따라와요. 덩치 큰 사람 2명을 데려온 아주머니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당시 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갓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무렵이었으려나? 아무튼 엄마는 결국 아빠를 대신해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3년을 넘게 일해서 빚을 탕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면 빚을 지고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친 아빠였죠. 처음 그분들은 속으로 내심 엄마가 며칠 안 가서 도망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만큼 고되고 일이 많았던 가게였기에 자기네들은 도망친 엄마가 어떻게든 아빠를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고 하더군요. 또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잡고 있으면 집에 남은 애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나타나겠지 싶었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오히려 엄마와 저를 치근하게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월세라도 아끼라며 우리에게 자신들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었어요. 어찌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로 만나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아빠에게 돈을 빌려주신 이모도 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빠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었다고 해요. 하지만 단골이고 하도 사정을 해서 빚에 관한 서류를 남기기로 하고 그 돈을 빌려준 거고요. 이후로는 엄마를 만나 빚도 받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빚을 갚는 도중에 이모는 남편을 잃었고 친척도 자식도 없는 상태로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제는 엄마가 이모에 의지할 사람 중 하나가 되었고요. 엄마도 아빠가 그렇게 집을 나간 다음에는 저와 엄마 둘만이 오롯이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는 서로 친자매 그 이상의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이모가 정말 친가족처럼 느껴졌고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일로 알게 되었지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좋은 사이랍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모는 평소에도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심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지도 않은 허리를 가지고 가게 일을 한다며 무거운 그릇을 하루 종일 들고 다녔으니까요. 사람의 몸은 어찌 보면 소모품인데 너무 심하게 사용해서 그 수명이 다한 거죠.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된 이모는 가게를 우리 엄마에게 인계했습니다. 자네가 이제 여기 사장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탓이니까 너무 그리 속상해하지 말고 자네 도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니까. 이제 사장인 만큼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 저번에 왜 만들고 싶다던 메뉴도 있잖아.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앞으로는 자네 뜻대로 한번 가게를 꾸며가 보게. 이모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후 상냥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다만 내가 걱정인 것은 자네 딸이야. 이렇게 예쁜 딸인데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고생길을 열리게 생겼으니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버텨서 자네 딸이 시집갈 때까지는 정정하고 싶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네.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자네 딸이 정말 내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야. 이모는 이제 남은 것은 내 결혼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내 결혼까지 자신이 버티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저도 이모와 마찬가지로 이모를 엄마만큼이나 좋아하고 있어요. 물론 이모도 엄마가 저를 생각하는 만큼 저를 자기 딸로서 여겨주었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어릴 때는 제가 어디 가서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기라도 죽을까봐 우리 엄마가 이 가게 사장이라며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라며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애들은 이렇게 길을 세워줘야 바르게 큰다며 오히려 엄마를 설득했었죠. 그 덕에 친구들은 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애구나 싶어서 놀리거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모는 알았던 거죠. 학교에서 없는 집 자식, 거지, 빚쟁이 아빠를 뒀다는 소문이 돌면 나돌림을 당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고요. 또 이모는 저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며 모아둔 대학 등록금을 선뜻 내어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모의 행동에 자신도 모아둔 아이 등록금이 있다며 말렸지만요. 이때도 이모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돈은 아껴도 내가 당신을 3년이나 넘게 월급도 안 주고 부렸는데 지금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자네 딸은 어떻게 하나. 대학이라는 게 우습게 보여도 정말 무서운 장소라네. 부모라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비상금은 챙기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 이번 대학 등록금은 우리 딸에게 주는 내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줘. 알겠지?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이모가 저의 또 한 명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랐어요. 이모가 저를 친딸로 생각하듯 저도 이모에게 진짜 딸이자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모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게로 바쁜 엄마 대신에 항상 이모의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고요.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게 된 엄마는 매번 전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은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서 엄마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서 다시 가게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엄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뭐 하세요? 이모도 병원에 계신 마당에 엄마까지 쓸어주시면 나 정말 힘들어. 가게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엄마도 적당히 일하셔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전보다 무리하는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이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엄만 그런 제 걱정에도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휴,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언니가 운영했을 때보다 요즘 가게 손님이 너무 줄었어. 매출도 절반 정도 떨어졌고
시기가 이래서 그런지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도 언니가 내게 믿고 맡긴 가게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지금 배달로 할 수 있는 메뉴는 없을까 매일 연구 중이란다. 이게 잘 되면 어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엄마의 고민이 이해는 갔어요. 요즘 사람들이 밖을 잘 다니지 않는 것은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배달을 위한 신메뉴를 개발한다는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엄마를 옆에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엄마의 신메뉴는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고 배달 주문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입소문도 퍼지다 보니 이제 주문량은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요. 예전 가게를 운영할 때만큼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일을 줄인 것은 아니었어요. 배달로 인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매출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가게 운영 시간을 늘려가며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의 건강은 점점 상해가고 있었죠. 집에 오면 기절해서 잠들기 반복했고, 심지어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하루 한 끼로 지내는 날도 많았고요. 이때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정도 되는 남편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고 말하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더 땡겨서 벌어야지.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가게 운영 시간을 줄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나가서 돕고 있는데 3시간은 더 해도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장모님 연세가 얼만데 그 정도 아프다고 걱정하냐?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우리도 저 나이 되면 장모님처럼 몸이 아픈 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건강할 때 돈을 벌어야지. 병원 갈 때 돈 없어서 빌빌거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파스라도 붙여가면서 일하시라 그래. 이런 기회가 2번 오는 줄 알아? 돈 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저희 엄마는 뒷전인 남편이 야박했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악덕 사장이 여기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운영 시간은 새벽 2시가 아닌 새벽 5시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이때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이던 이모가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너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희 남편도 모르게 슬쩍 잠시만 나와보렴. 알겠지?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라는 이모의 말에 왠지 찜찜한 기분으로 나가게 되었죠. 앞서도 말했듯이 두 분은 서로 숨기는 것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친자매 이상의 사이에서 비밀이란 있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비밀스럽게 저를 부르니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했어요. 그렇게 이모를 찾아가니 저를 병원 인근의 4층 건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모는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건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니 생각보다 목이 좋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물을 엄마의 명의로 사겠다 마음을 먹었다고요. 내가 병원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봤지. 저 건물이 겉으로는 허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저기 밑에 있는 가게 보이지? 하루는 저기서 음식을 사와 달라고 간병인에게 부탁했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맛이 없더구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기서 많이 사 먹었지. 그게 왜겠니? 여기 이렇게 병원은 있는데 주변에 갈 만한 가게가 많지 않으니 그냥 저런 곳에라도 가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저 건물을 우리 동생한테 줘야겠다고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가 음식 솜씨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잖아. 입소문 타면 정말 괜찮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건물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저를 강하게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너도 알 거야. 네 엄마가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봤지만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자기 것을 남한테서 지킬 수 없을 거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 등쳐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 아빠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조용히 불러서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으라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너라도 네 엄마를 지켜줘야지. 평생을 나 때문에 가게에서 살았던 여자다. 너희 엄마가 말년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 건물이라도 가지고 새라도 벌면 조금 여유로워지겠지. 이모는 자기 탓에 평생 가게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의 삶이 안타깝다고 했어요. 엄마의 운명이 비틀린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이모, 엄마도 나도 이모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그때 이모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우리에게 엄마한테 미안해할 필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모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저는 이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할 거예요. 제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자 이모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했죠. 나야말로 너희에게 평생 고마움을 느낄 거야. 너희가 없었다면 난 남편을 잃고 쉽게 무너졌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가족끼리는 원래 서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괜찮아. 전 그런 이모의 말에 우리 가족이 이모와 보통 연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인생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어디서 알았는지 엄마가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어? 장모님이 이제 건물주가 되면 돈 안 벌어먹고 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덕을 좀 봐야지. 아, 나 같은 사위가 어딨어? 지금까지 회사에서 돈 벌면서 집에 가져다 주지. 장모님 가게 바쁘다고 배달 일도 했지. 심지어 가게가 바쁜 날은 나도 나가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은 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런 남편이 아주 우습게 느껴졌죠. 남편은 이미 그 건물이 자기 것인 양 굴었으니까요. 아주 옆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제게 이것저것 말을 하는데 정말 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가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더군요. 엄마는 아무 표정도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죠. 장모님, 저도 사람입니다. 장모님 가게 바쁠 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와서 일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도 열심히 보살폈고, 금쪽 같은 장모님 딸, 내 마누라 알뜰살뜰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넘기시겠다고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사실 엄마와 저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지 않았어요. 이모가 자신에게 준 건물도 아닌데 자기가 받은 듯이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집에서 화까지 내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으니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점점 엄마의 부탁에도 자신은 바쁘다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마치 우리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내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제게 전화가 한 통이 왔죠. 핸드폰에 찍힌 번호는 엄마 번호였고 저는 평소와 같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게 전화를 한 사람은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지금 여기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위급하신 상황이에요. 엄마가 위급하다는 말에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수술실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늘어난 배달 탓에 혼자 소화하려고 했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영겁 같은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보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신도 무심하신지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건네시지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들어간 장소에는 흰 천에 덮인 채 파스 범벅이 된 팔이 삐죽 튀어나와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전 옆으로 나온 엄마의 팔을 보고 더 눈물이 쏟아졌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엄마,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왜?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고요. 남은 사람은 어떻게? 나만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사냐고. 엄마 다시 돌아와요. 네? 너무 슬프면 원망이 먼저 나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누워서 더는 대답이 없는 엄마를 눈앞에 두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일어나라 말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그제야 어슬렁어슬렁 병원에 나타났고 돌아가신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장모님 유언 같은 건 없었어? 그동안 벌어놓으신 것들이 제법 될 텐데. 분명 받았다는 건물 말고도 숨겨둔 재산이 엄청 많으실 것 같단 말이야. 저번에 내가 매출 슬쩍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다고. 이왕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 아니겠어? 내가 그렇게 장모님 일을 도왔는데 유산 하나 없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건물 한 층이라도 주셨어야지. 아휴, 나도 그 정도로 도왔으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일하면서 배달까지 돕는 그런 사위가 세상에 어딨어. 나니까 도와줄 수 있었던 건데.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긴 저를 두고도 남편은 돈 타령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 지금 막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앞에서 할 말이 고작 그거밖에 없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인을 앞두고 그렇게 자기 돈 타령,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이란 사람 너무 질린다. 어쩜 그리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을 수가 있니? 그딴 말 하려면 여기서 당장 나가. 우리 엄마 편히 가실 수 있게 나가란 말이야. 제가 남편의 등을 떠밀자 남편은 자기도 화가 났다는 듯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럼 질질 울면서 아이고 하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나 한데? 아니잖아.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지금 그걸 이렇게 슬쩍 넘기려고 하냐? 아무튼 장모님 숨겨둔 재산 그건 찾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부부라고 살았던 게 정말 후회된다. 우리 엄마요. 세상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남긴 재산만 말하는데 그 입을 어찌나 찢어버리고 싶던지 저는 이렇게 슬픈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저는 다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전 대체 왜 이런 놈을 가족이라고 남편으로 두었는지 스스로가 정말 한심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소리를 칠 때였어요. 입원한 병원에서 급하게 왔는지 허리를 부여잡은 이모가 쓰러질 듯 울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모도 큰일이 날까 싶어 얼른 가서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를 한동안 부둥켜 안고 어떡하냐며 병원 복도에서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이모는 눈물을 삼키며 제가 아까 소리친 연유를 묻더군요. 그의 아까 남편이 한 돈 타령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이모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이모, 이러다가 진짜 남편이 엄마 재산을 다 가로채면 어쩌죠? 건물이고 뭐고 다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전 세상에 그렇게 광기 넘치는 눈은 처음 봤어요. 그러자 이모는 두려움에 떨던 저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사람 대하는 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돈밖에 모르는 놈은 그 돈으로 미끼를 놓으면 되는 법이야. 그런 놈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 우리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놈을 역으로 보내면 되는 거다. 저는 이모의 말에 물음표가 생겼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네 엄마가 가게를 잘 운영하는지 살펴보려고 CCTV를 한 번씩 챙겨봤어. 물론 내가 감시로 본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때 네 남편이 몰래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봤다. 괘씸한 놈이었지. 하지만 굳이 네 엄마나 너한테 알리진 않았어. 너희 모녀는 그런 놈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심성이 착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받을 충격에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 그런데 결국은 그놈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를 않나 봐. 이모는 엄마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름 걱정이 되었는지 CCTV를 챙겨보면서 남편의 실체를 저보다 훨씬 빠르게 눈치챘던 겁니다. 돈을 빼돌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우선 남편을 확실하게 감방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일명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자는 작전이었죠. 훔친 액수가 커질수록 남편이 받는 형량도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요. 본때를 보여주자 생각한 거죠. 이모는 제게 한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내가 가진 통장으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구나. 얼마 전에 너희 엄마 건물을 사면서 정리했던 통장인데 아무튼 이걸 활용하면서 네 남편을 훨씬 쉽게 꼬드길 수 있을 거야. 아직 내가 통장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에 적힌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네 남편이라면 이걸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갈걸? 이모는 건물을 사면서 들고 있던 통장이라며 이제는 돈이 없는 통장을 내밀었던 거죠. 통장은 돈만 정리가 끝났을 뿐 페이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정말 돈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슬쩍 내용만 살펴보면 정말로 수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처럼 보였어요. 이모는 이 통장과 엄마가 쓴 듯한 가짜 유언으로 남편을 유인하자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없는 동안 이미 식당부터 집까지 싹 다 뒤진 남편은 엄마의 사무실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안에 들어가서 뒤지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희가 꾸민 상자를 사무실 안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죠. 그리고 저희는 커다란 사물함 안에서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더니 우리가 준비해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크게 웃는 거예요. 장모님이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었잖아. 이거 횡재했는걸? 장모님 딸내미도 이건 몰랐을 것 같은데. 워낙 멍청한 딸내미니까 말이에요. 이거 참 대박이다 대박. 로또나 다름없네. 정말 TV에서나 보던 소시오패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남편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엄마의 발인식 날이 되었고 발인이 다 끝난 시점에 남편이 슬그머니 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아는 채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옆에서 계속 유도신문을 제게 던졌죠.
당신 어머니 옷에서 뭐 나온 건 없었어? 아, 왜 사람이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잖아. 당신 어머니 몸도 안 졌으니 들고 다녔을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거라도 발견한 건 없냐고.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저는 남편이 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입간이 다 끝이 났고 남편은 대답이 없는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더니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밤이었어요. 야심한 시각, 남편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거기다 창고에 있던 큰 삽을 들고 말이에요. 저와 이모는 이미 남편이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소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역시나 오늘 입간을 마친 엄마의 묘로 향하더군요. 이모는 잡았구나 요놈 하는 표정으로 제게 신호를 주었고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 엄마의 묘에 도착한 남편은 광기 어린 눈으로 묘지를 파헤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마주하니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에 눈이 멀어 죽은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마치 남편의 그 모습은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길 바란 사람 같았거든요. 화가 나고 당장 뛰어나가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는 얼른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경찰분들에게 여기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플래시를 흔드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우리가 미리 묘지 위치를 경찰에게 알렸기 때문에 앞서 나와 있던 경찰이 남편을 막아섰어요. 남편은 그런 경찰을 보고 도망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 순순히 삽을 내려놓고 잡히더군요. 현장을 바로 덮쳤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경찰이 묘를 파헤치는 상황을 다 지켜봤고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은 다 이모의 계략 덕분이었어요. 이모는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은 탓에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모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죠. 내가 말했지. 저런 놈들은 정말 한결같다고 말이야. 저런 놈을 만난 건 내가 다 옆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탓이구나. 네가 좋다고 해도 그 찜찜한 마음이 들었던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이모는 잡힌 남편을 보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이 본 유언장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어요. 하나뿐인 소중한 딸에게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겨놓는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렴. 금고를 여는 열쇠는 항상 내 바지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닌다. 이렇게 먼저 떠나는 날 용서해 주렴.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누가 보면 일상적인 편지처럼 보이는 형식이었지만 평소에도 엄마와 저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기에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짜 유서에 적힌 대로 엄마의 바지에 자기가 가져간 금고 열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테고요. 실제로 그 바지는 엄마가 애정하는 바지여서 묘에 함께 묻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같이 본 남편은 장지가 끝나면 몰래 혼자 와서 바지 속 열쇠를 가져가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묘를 파헤치러 엄마의 묘지에 왔던 거고요. 입관하던 날 저에게 답을 듣지 못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싶었겠죠. 잡힌 남편은 억울하다며 증거로 가짜 유언장을 제출했고 저는 반박하기 위해 진짜 엄마의 친필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은 제가 엄마의 글씨를 따라서 쓴 것이었으니 당연히 필체는 다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금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혼자서 중얼거렸고
이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그간 남편이 우리 가게의 금고에 손을 댔던 CCTV 자료를 추가 증거로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남편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바늘 도둑에서 소도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짠 판에 그대로 춤을 췄던 거죠. 이후 남편은 그날 사건으로 인해 분묘 발굴죄로 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조상을 중히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묘지를 파헤치는 것은 정말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가게에서 상당한 양의 돈을 훔쳐갔으니 절도죄도 함께 받았죠. 자기가 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제 앞에서 그제야 무릎을 꿇으면서 모든 게 오해라며 애걸복걸하더군요.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가게에서 들고 간 돈은 그냥 내가 일한 대가를 챙긴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묘를 파헤치려 했던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그저 낮에 입간할 때 그 주변에 그 흙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아서 문득 생각난 김에 갔던 거라고. 내가 정말 미쳤다고 장모님 묘를 파헤치러 갔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법정에서 말 좀 해줘. 남편을 이렇게 옥으로 보낼 거야?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냐고. 참으로 우스운 사람이죠. 그날 경찰이 자신의 행동을 다 지켜본 상황에도 자신의 행동은 모두 타당했다고 말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며서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로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절대 선처하기 싫다는 말을 전했어요. 남편이 징역을 살든 말든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을 거니까요.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달라붙는 남편에게는 남편이 엄마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갚아주었어요. 뭐? 묘지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어? 당신이 발견한 그 유서 말이야. 그거 우리 엄마가 남긴 거 아니야. 알아들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말이야. 그거 다 이제 내 거니까 나랑 이모가 관리할 거니까 손댈 생각도 하지 말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부부 사이 안 해. 내가 벌 받아서 옥에 가는 사람이랑 왜 부부로 살아야 해? 주제를 모르는구나 당신. 이제 옥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지내봐. 나오면 한 톨도 당신에겐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냈고 그곳에 보낸과 동시에 이혼 소송으로 이혼까지 잘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기구하고도 애처로운 삶을 살았던 엄마의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만 엄마의 명의로 된 건물 2층에 엄마의 이름을 내건 식당을 하기로 이모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자신의 레시피를 공책에 적어두는 사람이었기에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모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참,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이전 시모가 찾아와 본인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줄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셨어요. 본인 아들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란 돈은 다 끌어서 썼다고요. 근데 이런 이전 시모의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위자료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죠. 저는 그런 이전 시모를 문전박대하고 법대로 진행하였어요. 아시겠지만 전 남편이 의도했던 일은 다분히 우리 집의 재산을 노린 짓이었기에 전 남편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었어요. 또 다행이라 생각한 점은 우리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전 남편이 된 그놈은 절대 자신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며 아이 낳기는 거부했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인지라 아이 생각은 없었기에 동의했던 일이지만요. 그때의 제 결정이 참 기특하다 싶네요. 이제는요. 아무튼 엄마의 이름을 건 가게는
지금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중입니다. 아직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장이라 늘 이모에게 혼나면서 배우고 있지만요. 다행히 엄마가 남긴 재산과 진단금이 있어서 예전 같은 힘든 생활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다 엄마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가게를 번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은 엄마의 가게가 전국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겠지만 어떻게든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지겠죠. 이모도 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저는 엄마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전 남편과는 다르게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엄마와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비슷한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은 결혼 이야기 없이 연애를 먼저 하자고 제안한 상태예요. 둘 다 아직 젊은 나이에 창업을 했으니 결혼은 이르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을 이모에게 미리 보여주었죠. 이모는 만나고 있는 남자를 보고는 괜찮다고 눈으로 슬쩍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가족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느 분은 제 이야기가 못마땅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다처럼 복수를 했으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